벽 속의 울음. 내가 이 글을 쓰는 이유는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내일이면 나는 사형을 선고받을 것이고, 그 전에 이 일을 읽는 그대로 적어두고 싶을 뿐이다. 아무도 믿지 않겠지만 나 역시 한때는 다정한 사람이었다. 나는 어릴 때부터 동물을 좋아했다. 새 물고기, 강아지, 그리고 고양이. 아내도 나와 같은 성종을 가진 사람이었고, 우리는 결혼 후에도 늘 몇 마리의 동물과 함께 살았다. 집안 곳곳에 새장이 걸려 있었고, 작은 마당엔 개가 뛰어다녔다. 그 중에서도 검은 고양이 나비를 나는 유독 아꼈다. 나비는 나를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다. 내가 어디를 가던 그 애는 어느샌가 소리 없이 곁에 있었다. 밤늦게 서재에서 일을 할 때도 나비는 항상 발치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사람들은 종종 검은 고양이를 불길하게 여겼지만 나는 그런 미신을 믿지 않았다. 오히려 나비의 검은 털이 달빛 아래서 반짝이는 걸 볼 때마다 나는 그 애가 조용한 위로처럼 느껴졌다. 문제는 술이었다. 언제부터인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 처음엔 하루 일과를 마친 뒤 반주 삼아 한잔하던 것이 어느새 하루 종일 술 없이는 버틸 수 없는 지경이 되어버렸다. 회사에서의 스트레스, 사업 실패, 그리고 그것들을 견디지 못하는 나, 자신에 대한 혐오가 뒤섞여 나는 조금씩 다른 사람이 되어갔다. 성격이 변했다. 사소한 일에도 화가 치밀었고, 그 화는 늘 가장 만만한 대상을 향했다. 아내는 몇 번이고 나를 다독이며 술을 줄이라 했지만 그 말조차 나를 자극하는 불씨가 됐다. 어느 밤 만취해서 돌아온 나는 나비가 나를 피해 달아나려는 것을 느꼈다. 평소라면 아무렇지 않게 넘겼을 그 작은 몸짓이 그날따라 견딜 수 없이 나를 자극했다. 나는 나비를 붙잡았다. 그리고 그날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 다음날 아침 정신이 들었을 때 나는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알고도 아무 감정도 느끼지 못하는 나 자신에게 놀랐다. 죄책감이 있어야 할 자리에 이상하리만치 텅 빈 무감각만이 남아있었다. 그 뒤로 나비는 나를 볼 때마다 도망쳤다. 당연한 일이었다. 그의 두려움을 이해했어야 했다. 하지만 나는 그 두려움조차 나에 대한 배신처럼 느껴졌다. 술 기운이 나를 지배할 때마다 나비를 향한 애정은 설명할 수 없는 저기로 뒤바뀌곤 했다. 얼마 후 또 술 한 잔을 기울인 밤, 나는 이유를 알 수 없는 충동에 사로잡혔다. 죄책감이 아니었다. 그것과는 정반대의 설명할 수 없는 어떤 힘이었다. 스스로도 왜 그러는지 이해할 수 없는 채로 나는 나비를 마당의 나무에 매달았다. 눈물을 흘리면서도 손을 멈추지 않았다. 그 순간 나는 내가 사랑하던 존재를 해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어떤 것을 해치고 있다는 이상한 감각을 느꼈다. 그리고 그날 집에 불이 났다. 원인은 끝내 밝혀지지 않았다. 아내와 나는 겨우 몸만 빠져나왔고 집은 거의 전소됐다.
다음날 무너진 벽 한쪽에 이상한 자국이 남아있는 것을 발견했다. 마치 부조처럼 벽면에 새겨진 나무에 목매달린 고양이의 형상이었다. 마을 사람들이 몰려와 그것을 구경했다. 누군가는 불길이 그 형태를 새긴 거라 했고, 누군가는 다른 설명을 붙였다. 나는 그것을 우연이라 여기려 애썼지만 밤마다 그 형상이 눈앞에 어른거렸다. 몇 달 뒤 나는 나비와 똑같이 생긴 고양이를 술집에서 데려왔다. 처음엔 그 애가 나비의 빈자리를 채워줄 수 있을 거라 믿었다. 실제로 며칠간은 그랬다. 하지만 그 믿음은 오래가지 못했다. 그 고양이가 나를 볼 때마다 짓는 표정이 나비의 마지막 표정과 겹쳐 보이기 시작했다. 특히 밤에 그 애의 눈이 어둠 속에서 빛날 때면 나는 나비가 나를 원망하며 돌아온 것 같은 착각에 사로잡히곤 했다. 나는 다시 그 애를 미워하기 시작했다. 미움은 죄책감보다 훨씬 다루기 쉬운 감정이었다. 어느 날 지하실 계단을 내려가던 중 그 고양이가 내 발에 걸렸다. 나는 균형을 잃었고 순간적으로 손에 쥔 도끼를 휘둘렀다. 그 도끼는 고양이가 아니라 나를 말리려 뒤따라오던 아내에게 떨어졌다. 나는 오랫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은 그 짧은 순간이 지나고 정신을 차렸을 때 나는 이미 다음 일을 계산하고 있었다. 스스로도 놀랄 만큼 냉정하게 지하실 벽 한쪽을 헐고 아내를 그 안에 넣은 뒤 다시 벽돌을 쌓았다. 마감까지 완벽하게 끝냈을 때 나는 이상하리만치 평온했다. 그 고양이는 어디론가 사라지고 없었다. 나는 그것을 다행이라 여겼다. 그 애가 없다면 아무도 이 일을 증언할 존재가 남지 않은 셈이었으니까. 며칠 뒤 경찰이 아내의 실종 신고를 받고 집을 찾아왔다. 그들은 집안 곳곳을 살폈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 나는 오히려 그들을 데리고 지하실까지 안내하며 대화를 나눴다. 자신감이 넘친 나머지 지하실 벽을 지팡이로 두드리며 말하기까지 했다. 이 집은 아주 튼튼하게 지어졌죠. 이 벽만 봐도 그렇습니다. 그 순간 벽 안쪽에서 울음소리가 터져나왔다. 처음엔 낮게, 곧이어 찢어질 듯 높게. 사람의 것이라 할 수도 짐승의 것이라 할 수도 없는 소리였다. 나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경찰들이 벽을 부수기 시작했다. 해벽이 부서져 내리는 소리와 그 안에서 계속되는 울음소리가 뒤섞였다. 무너진 벽돌 사이로 아내의 시신이 드러났다. 그리고 그 위에 사라졌던 검은 고양이가 붉은 눈을 뜬 채 앉아 있었다. 그 애는 나를 향해 단 한 번 울었다. 그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나는 그 순간까지도 이해할 수 없었다. 그 고양이가 언제부터 그 벽 안에 있었는지, 어떻게 그 오랜 시간을 살아있었는지, 어쩌면 나를 이 안에 함께 가둔 것도, 결국 나를 여기까지 끌고 온 것도 처음부터 그 고양이였는지도 모른다. 이 글을 쓰는 지금도 나는 이 방 어딘가에서 낮은 울음소리를 듣는다. 벽 안쪽인지 아니면 내 안쪽인지는
이제 구분이 가지 않는다.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난다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나는 안다. 그 애는 나보다 훨씬 오래, 훨씬 멀리 갈 것이다.